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안고 자라 긴 어둠 속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여정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까지도 치유하게 된 감동의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교정 공무원 박민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명을 쓰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정 공무원이라고 하니 뭔지 헷갈리시죠? 허리, 다들 교도관으로 알고 계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연 채널은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는 걸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시댁이나 고부간의 갈등, 이혼 등에 대한 소재들을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연을 여기에 보내도 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저희 친어머니께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즐겁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끔찍하게 괴로운 일이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타살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뜨개질도 하시고 옷수선도 하며 부업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다정하고 듬직한 아버지와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월급날이 되면 꼭 삼겹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박씨가, 아빠 왔다. 여보, 나왔어.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아, 아빠. 과자는 안 사왔어. 우리 아들 귀신 같네. 어떻게 알았어? 자, 종합 과자 세트. 민수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월급날만 기다렸지. 여보, 이건 당신 좋아하는 복숭아. 동료분들과 한잔하고 들어오셨는지 약간 술 냄새를 풍기며 기분 좋게 저와 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며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는지 잔소리를 하셨어요. 월급날마다 이렇게 쓰면 언제 돈 모아? 아이, 돈을 왜 모? 우리 가족 행복하면 그게 장땡이지. 아, 박씨가. 우리 민수는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 알았지? 아빠가 팍팍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데? 실없는 소리 말고 얼른 식구들 밥 줘. 그래, 얼른 고기 줘.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을 좋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시고 내내 일만 하시며 가족을 책임지셨거든요. 아버지의 꿈은 소설가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꿈이 소설가였어. 언젠가 14살 때부터 써놓은 글이 있었거든. 그 박스로 2박스는 되는데, 아이, 너희 할아버지가 그걸 그냥 내다 버렸지. 월급날에 술을 조금 드시고 오면 꼭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한이 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는 20살 때까지 할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을 하다가 집을 뛰쳐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설가의 꿈을 품고 살았던 문학소녀는 저희 어머니와 가정을 이루고 택시 운전사가 되었던 겁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또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그 이야기들은 항상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의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면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지냈는데 남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 약한 사람은 쉽게 눈에 띄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저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저를 놀리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에게 폭력까지 썼어요. 질이 좋지 않은 무리 중에 우두머리 껴긴 놈, 최태훈이라는 놈이 체육 시간이 끝나고 저를 수도꼭지로 부르는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야, 너 왜 안 왔어? 그리고 벼랑간 의자를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휘두르고 지나가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 자식이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안 왔냐고? 이 새끼가 내가 만만하게 보여? 오라고 하면 빠딱 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놀란 걸 티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몸이 반응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그 자식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무리들이 왁자지껄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새끼 다운 뽑아라. 하, 겁나 웃기네. 아, 이제 넌 우리 놀잇감이야. 알았지? 초올라 재밌네. 그놈들의 괴롭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그저 주의만 줄 뿐이었고 부모님에게는 속상하실까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민수야, 태권도 배울래? 태권도. 그래, 그 운동 배우면 좋잖아.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배워두면 좋지. 그 말씀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시내라. 아침에 주무셔야 하는 날이었는데 잠도 주무시지 않고 저를 데리고 태권도장에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게 나중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괴롭히는 양아치 무리에게 써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워낙 왜소하고 작은 체격에 저는 키가 늦게 큰 편이었거든요. 학교 생활이 괴롭기는 했지만 집에 가면 등불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최태훈이라는 놈이 제일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자습 시간이었어요. 아, 박민수. 이 새끼는 안 씻고 다니나? 어디? 냄새. 이 새끼 땀 냄새 나지 않? 안 되겠다. 데리고 가서 씻겨줘야겠다. 따라 나와. 그놈은 저를 질질 끌고 수도꼭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연결해서 물줄기를 저에게 썼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줄기를 피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라고, 이 새끼들아. 제 말은 취한 폭탄이 터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놈이 달려와서 주먹으로 제 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저를 괴롭히던 놈들은 망을 봐줬고요. 너무 아파서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저를 때렸고 결국에는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피를 보고 그 자식이 외쳤어요. 와, 이 새끼 이 피 났다. 물 뿌려. 온몸을 두들겨 맞은 저에게 그놈들은 물을 뿌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아, 이제 좀 깨끗해 보인다. 아, 이래 재미없다. 가자. 정말 잔인한 놈들이었어요. 재미를 위해 약자를 괴롭히는 끔찍한 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끔찍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젖은 채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최태훈 무리가 저를 괴롭혀요. 방금도 두들겨 맞다가 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고
담임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자식이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알겠? 민수야, 이런 일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더 편히 불러서 타일러 보기는 할 텐데. 태훈이 엄마가 지난번에 찾아와서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부탁을 했거든. 민수야, 너희 어머니는 한 번도 학교에 오지 않았잖아. 파이프, 니네 엄마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해. 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담임이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러면 큰일이 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부탁한다고 원래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에게 그놈들의 폭력과 따돌림에 대해 고백하기까지 저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되돌아온 담임 선생님의 반응에 저는 절망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알게 된 것 같네요. 저는 엉엉 울며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최태훈 무리가 깔깔대며 웃던 모습을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네요. 집으로 돌아가자 방에서 바쁘게 부업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저를 앉혀놓고 물으셨어요. 박씨가, 너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왜? 무슨 일인데? 저는 그제서야 학교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다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몸을 보고 화를 내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박씨가, 엄마랑 학교 가자. 엄마가 너희 담임이든 뭐든 다 꼬박 해버릴 거야. 엄마, 그랬다가는 나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박씨가, 일단 씻고 옷 갈아입어. 엄마가 화낼 넷째. 아빠 오늘 밤에 온다니까. 아빠 오면 이야기 나눠보자. 전학을 가진 어떻게든 하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나마 큰 상처를 받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열심히 먹어치우며 얼른 키가 크고 체력을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실 시간이 넘어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아버지가 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박씨가, 일단 너는 자, 내일 학교 가야지. 엄마, 나 아버지 기다리다가 오시면 잘게. 아냐, 잠도 안 와. 아버지 보고 싶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새벽 5시가 다 되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어서 전화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침이 다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고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본인들도 의아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길로 저와 어머니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제발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을 하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제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붙들고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박준영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택시도 강에 빠져 있었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자살인가 싶었는데 우리 남편이 자살할 리가 없어요.
우리 민수를 두고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고요. 아, 네, 그래서 현장과 시신을 검사해보니까 아무래도 강도 살인을 당하신 것 같아요. 부검해보면 명확하게 나올 텐데. 그럼 부검해주세요. 뭐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부검을 진행했고 아버지의 손톱 끝에서 아버지 것이 아닌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끔찍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고 야밤에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찾지 못하는 걸 제가 찾을 리는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씨가 이제 학교 가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버지 장례 치렀는데 이제 학교 가야지.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제서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최태훈 무리의 괴롭힘뿐이었어요. 있어? 어깨,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하, 우리 심심했잖아. 아, 너 아버지 뒤졌다며? 동네에 소문 쫙 났어. 표. 어쩐지 불쌍해서 그렇게 비아냥대는 최태훈 자식을 저는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어쭈, 애비 없다고 이제 눈에 힘이 들어가네. 얘들아, 이 새끼 눈에 힘 들어간 거 봐. 아, 이거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근데 너희 아빠는 어쩌다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냐? 얜 아빠도 너처럼 졸라 약했나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집어던지고 최태훈 놈에게 달려들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정말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다른 놈들이 뜯어말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놈은 입에 머금고 있던 피를 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지 애비 따라서 가고 싶나 본데. 그놈의 말과 동시에 최태훈 무리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속절없이 날아오는 주먹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야, 뭐야, 그 말하고 썩 준비해. 담임은 맡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수업이나 준비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방을 들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식당 일을 시작한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버지 사진을 보며 미친 듯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결국 저는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더 괴로운 심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부쩍 키가 컸어요. 저는 어머니와 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내 손으로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목표를 가지고 살라고 하셨던 말씀이 되새겨지면서 저는 제 목표를 나쁜 놈들을 잡는 경찰로 잡았어요. 저를 괴롭히던 최태훈 놈이나 아버지를 죽인 흉악범들에게 죄값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하면서 보내다가 교정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흔히 말하는 교도관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에 교도관으로 제 꿈의 방향을 조금 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번 돈으로 합기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박민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골목에서 무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놈은 예상대로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최태훈 놈이었어요. 무시하고 제가 할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놈이 말했습니다. 아, 너희 아버지 죽인 놈 아직도 못 잡았냐? 그 말에 뒤를 돌아봤더니 그 자식이 또 비아냥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키 많이 컸다. 운동 좀 한 본데. 그래서 뭐 한 번부터 저는 지지 않고 그렇게 외쳤고 그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릴 때 잡는 친거 가지고 아직도 쪼잔하게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조직 들어올래. 나 지금 땡땡파 들어갔거든. 너 중학생 때 나한테 달려들던 깡이랑 지금 체격이면 괜찮은데. 어때? 그 말을 듣고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너 같은 놈들 상종 안 해. 나중에 감옥에서 나 만날 일 없게 해라. 뭐 소리. 저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최태훈 자식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조폭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 당시엔 고등학생 때부터 불량하던 놈들이 조폭 똘마니로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았는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몇 년 동안 범인을 추릴 수조차 없자 아버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시킨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알고 매일 식당 일 가기 전에 경찰서 앞으로 찾아가서 시위를 하셨어요. 후에 범인도 못 찾고 사건을 종결시키 민중의 지팡이라더니 이런 경찰 믿고 어떻게 살래? 저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드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분들도 노력했는데 못 찾는 거잖아요. 아버지 죽인 놈은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저희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아저씨는 저희 모자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몇 년 사이에 훌쩍 컸네. 너 이제 몇 살이냐? 저 18이요. 내년에 고3 돼요. 그러냐? 공부는 좀 하고. 그 말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식, 뭐가 됐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너 꿈이 뭐야? 저 교도관이요. 교도관. 왜 하필 교도관이야? 교도관 되려면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경찰 아저씨는 저에게 교정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책을 사주었습니다. 꼭 꿈 이뤄라. 아저씨도 네 아빠 죽인 범인 잡을게. 알았지? 아저씨가 잡으면 네가 교도소에서 그놈 관리하면 되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고3을 졸업할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는데 의사는 수술하고 나서 경과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교도관이라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공사장에도 나가고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수술 경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일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도관 시험을 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흘렀네요. 결국에는 빌라 전세 집까지 구하고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아서 조금씩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박씨가 이제 너 교도관 시험 공부해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단 밀어두고 미안했어. 엄마, 그런 소리 말아요. 이제야 다들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겠네? 엄마, 건강만 생각해요. 엄마까지 없으면 나 정말 못 살아. 뭐, 쐐기 있는. 그래, 알았어.
엄마 건강하게 살게. 우리 죽은 아빠까지 씩씩하게 잘 살아보자.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서 걱정하지 않게. 그의 말을 하시며 오시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꼭 교도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5에 결국 교정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2달간 교육을 받고 어느 교도소 보안과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직접 옆에서 대면해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실제로 저와 같이 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버틸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수감자들이 막말을 하고 괴롭혀도 저는 절대 수감자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도관보다 덩치가 큰 편이라서 수감자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였어요. 처음에 미결수들이 있는 구치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3년간 일을 하다가 교도소로 가서 일을 했어요. 사실 일이 힘들긴 했어요. 야간 근무도 있었고 수감자들을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강도살인하고 들어온 수감자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하고는 했어요. 혹시 11년 전에 밴딩 지역에서 택시 강도살인 한 적 없어요? 뭐 소리야? 없어. 그런 지 됐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 교도관이 왜 쓸데없는 걸 물어? 이거 가혹행위 아니야. 아, 민원 넣어야겠네? 수감자들이 민원을 넣는 바람에 저도 한두 번 소장님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야. 네. 그거 뭐. 그렇게 뒤져봤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아니겠나. 이제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서 힘든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자꾸 민원 들어오면 자네한테도 안 좋아. 그만해. 알겠지? 네. 소장님. 죄송합니다. 남은 공소시효 안에 꼭 잡고 싶어요. 그래. 알지. 알아. 그 나쁜 놈 꼭 잡혀야 할 텐데. 제 아버지의 사건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같이 일하는 교도관 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다들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셨으면요. 지금이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졌지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는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애가 탔습니다. 꼭 잡아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내다가 제 나이가 28이 되었고 기결수용소인 교도소로 배정받아서 일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를 죽기 전까지 괴롭히던 최태훈 놈이 제가 있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그놈을 수용거실까지 데리고 가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조폭 생활을 하며 이미 폭력 전과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마약까지 손을 대서 7년형을 받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도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어릴 때 고통받은 기억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걸 아는지 그놈은 저를 보며 희죽희죽하며 어깨로 제 몸을 치며 말을 했어요. 야, 언니 교도관 됐냐? 대박. 센 민수가 교도관이라니.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사실 땡땡파 놈들이랑 싸움 났을 때 그 배 때 제 칼에 찔린 적이 있거든. 아, 그때 안 죽고 세게 넣어보려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교도소가 다 울리도록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아, 알지. 무서워 죽겠네. 늘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놈을 수용거실에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놈은 창문 밖으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완전 미친놈처럼 보였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더함나란 사회악으로 변한 것 같더라고요. 하기야,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노민이 이미 사회악이었죠. 아무튼 최대한 그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관리하고 있던 내동이 있어서 마주치지 않으려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자해를 하고 난동을 피웠어요. 마약 금단 증상 때문에 괴로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제 버릇게 못 준다죠. 중학교 시절 약한 저를 괴롭히던 것처럼 재소자들 중 약한 놈들을 골라서 괴롭힌 겁니다. 교도관들이 모두 처음에는 경고를 주다가 결국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결국 징벌위원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그놈을 데리고 가야 했어요. 자, 나 데리고 어디 가려고? 설마 나 징벌방에 가지려고? 아냐, 나 폐쇄 공포증 있어. 못 가. 말고 따라와. 야, 근데 너희 아버지 죽인 놈 아직 못 잡았지? 어떻게 잡겠냐? 그거에 뭐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경고했다. 얼굴 무서워라. 저는 제 맡은 바 일을 하기 위해서 냉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자식은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독방 징벌방에 쳐넣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놈은 징벌위원회 처분으로 결국 징벌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징벌방에 있으면서도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바깥으로 나오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애야, 그래도 우리 친구 아니냐? 왜 모르는 척을 해? 나 섭섭하게. 나 담배 하나만 갖다 줘. 내가 큰 밥 먹고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놈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징벌방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나 진짜 할 말이 있다고. 야, 박민수.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징벌방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배달을 담당하는 수용자 식사 도우미에게 그놈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주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최태훈 그놈이 있는 징벌방으로 갔습니다. 간혹 징벌방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재소자들이 있었고 마약 금단 현상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한번 편 며칠 더 있을래? 아, 박씨가 나 좀 꺼내줘. 죽을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라니? 나 교도관이야. 교도관님이라고 해라. 교도관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좁고 답답하고 담배를 가져다 달라고. 너 지금 여기가 네가 미쳐 날뛰어도 아무 소리 안 하던 그 중학교 줄 알아? 아, 죄송해요. 한 번만 봐줘. 정말 할 말이 있어서 그랬어. 너희 아버지 죽인 범인 뜨거나 누군지 알아. 공소시효 2년밖에 안 남았잖아. 마치 아이. 내가 기억력 좋아. 그 말을 듣고 헛소리를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그래? 너 30일 꽉 채우고 나올래? 아, 제발 꺼내줘. 진짜. 내가 진짜 들었어. 그 전에 있던 학교 아니, 교도소에서 그놈이 너희 아버지 사건이라 똑같은 일을 묘사하더라고. 그놈이 마누라랑 자식 폭행하고 집에 불질러서 들어왔거든.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아무튼 자기가 사람 죽인 적이 있다면서. 야, 아니, 교도관님, 듣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계속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우선 드러나 보자 싶었어요. 계속 이야기해. 듣고 있어. 그놈이 술에 취해서 작심하고 칼 들고 택시를 잡아탔다고.
그리고 택시에 있던 돈 20만 원 빼앗고 죽인 다음에 강에 빠뜨렸다고 했어. 그거 너희 아버지 죽은 거랑 똑같잖아. 맞지? 나 그 자식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도 징역 살고 있어. 이제 곧 출소라고. 저는 그놈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 자식의 말을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말이 진짜면 징벌방에서 꺼내줄게. 우리 아버지 죽인 범인이 어디 있는데? 어떤 교도소에 있을 거야. 이름도 특이해서 금방 찾을 수 있어. 저는 그놈이 말해준 정보를 가지고 퇴근 후에 바로 저희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승진을 하셔서 경찰서에서 강력반 과장이 되셨더라고요. 민수야. 오랜만이네. 언니가 연락도 안 하고 잘 지냈어? 이야, 너 하고 싶다던 교도관은 됐냐? 근데 아저씨, 저 교도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죽인 놈을 찾은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참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네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놈 DNA 채취하면 돼. 너희 아버지 손톱 끝에서 나온 DNA랑 대조해보면 나올 거야. 민수야, 큰일 했다. 그 후로 경찰분들이 접견을 와서 최태훈 그놈을 만나고 증거 수집을 한 후에 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있다는 교도소로 가서 그놈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제 바쁜 짝 비기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씨가 이제야 큰 놈을 잡을 수 있는 거냐? 하이고, 준영아, 이제 한 풀릴 거야. 서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저도 이렇게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그놈 DNA와 저희 아버지를 죽인 범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은 같이 저희 아버지를 죽인 공범이 누군지도 불었어요. 공범은 사회에서 회사 생활도 하고 평범하게 지내던 놈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재판을 했고 결국 두 놈은 가중처벌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자 두 놈은 말도 안 된다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은 아니잖아. 어떻게 무기징역이 나와?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두 놈을 봤어요. 너무나 평범한 중년의 남성들이었어요. 사건을 벌일 때 그놈들은 청년이었겠죠. 10여 년을 저희 아버지를 죽인 죄값도 치르지 않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그놈들을 보니 이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의 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판결이 나올 때 울부짖으셨어요. 야, 이 금수만도 못한 놈들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평생 감옥에서 썩다 갇혀라. 이놈들아. 저는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과장님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박씨가, 민수 어머님, 그동안의 한 어떻게 다 풀겠어요. 그래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기고 잡힌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 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그래, 민수야. 이렇게 잘 커져서 아저씨가 너무 보기 좋다. 이 사건도 민수 덕에 해결한 거지.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더러 직접 잡으라고 그렇게 하신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튼 수고했어. 저와 어머니는 범인들이 기결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간 후에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납골당에 갔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에는 죄송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꽃도 드리고 인사도 나눴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결국 잡혔어요. 그놈들, 다시는 사회에 발도 못 내밀 거예요. 제가 교도관이라서 교도소를 좀 알잖아요. 아버지, 거기 사람 사건 못 돼요. 그놈들, 이제라도 즉각 제대로 치르게 돼서 정말 다행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웃느라 정신없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생각에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범인을 잡은 후 후련했어요. 더 이상 한으로 쌓아두지 말자고 어머니와 함께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눈물이 나올 때도 가끔 있었지만 예전만큼 운 적은 없네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저는 교도관으로 일하며 저를 괴롭혔던 최태훈 놈과 또 마주쳤습니다.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기가 죽어있냐? 내가 한 번 아니? 제가 뭐 올려 뭐 갑자기 존댓말을 해. 너 언제 출소하고 또 들어올 것? 아닙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래, 출소 날까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너도 작업 좀 배우고 해. 미안해요, 박씨가. 나도 철이 없었다. 사회에 나가면 조폭 생활 청산하고 새삼 살 거야. 제발 그렇게 해라. 또 여기서 만나면 그때는 정말 알지. 알아. 그놈은 그래도 교도소에 있는 동안 말썽 부리지 않고 얌전히 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도 몇 달 가지는 않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다 보면 출소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허탈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일을 잘하지 못해서 저렇게 또 죄를 짓고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최태훈 그놈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놈이 교도소에 있던 기간 동안 차츰 변해가는 걸 제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는 식당을 차렸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 박씨가. 나 국밥집 차렸다. 너 어머니랑 같이 와, 은혜가 쏠게.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사는 모습 보기 좋다. 아, 그대, 우리 사이에 무슨... 앞으로도 교도소 오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 그 이후로 정말로 그 자식은 갱생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는 그놈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나마 조금 마음에 상처를 씻은 듯합니다.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후에는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검사를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함께 가다가 병원 간호사분과 어떻게 연이 되어서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드렸어요. 어머니는 지금 10살 된 저희 아들을 거에 키워주시다시피 하셨어요. 아들도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도 아내와 손주를 보며 행복해하셔서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린 건 아닌지 다 쓰고 보니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제 일의 보람도 느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중학생 때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놈 덕분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붙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앞에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이 와도 꼭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위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